네, 그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핸드폰이 벨소리로 되어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저희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사님은 교사의 뜻을 품고 성균관대 수학교육과에 입학했지만 교사가 더 이상 비전이 없는 직업임을 직감하고 NL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인파를 넓혀가고 있는 명강사이십니다. 멋진 비전 전해주시라고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도승입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데 부산 더 덥더라고요. 서울에서 KTX 타고 오는데 열차가 복도까지 다 서서 갈 정도로 사람이 꽉 차서 휴가가 한 달 다들 앞당겨졌나?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날씨도 너무 덥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더운 날에 호텔에 모여서 강의 듣는 분들은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주변 분들이 토요일에 뭐하냐? 라고 했을 때 강의 들으러 간다 하면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잘 산다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미쳤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데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전 시간에 나왔던 이 사업에 대해서 제목은 비전인데 제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 시간을 들어보니까 직장도 아니고 자영업의 성격을 띄었지만 결국은 사업이거든요. 전 사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잘 안 하고 불편해하고 잘 모를 때 시작을 해서 완벽해지고 좋아질 때 수익을 보는 형태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괜찮아질 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마지막이고 그때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이 지금이 끝 단계인가 아니면 아직은 괜찮은가에 대한 이야기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끝물이라면 사실 제가 안 하겠죠. 제가 지금 횟수로 17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보는 NRC의 깊이나 미래는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테니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처음 보시니까 저를 믿지 마시고 옆에 이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네. 많이 벌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돈만 벌면 대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는데, 제가 고민하는 문제 한 80% 정도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제 동생이 저를 속썩이는 건 똑같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원래.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고민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거꾸로 우리는 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면서 돈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 말고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은 흔히 이제 눈에 보이는 화폐를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화폐는 거의 눈에 안 보이죠. 요즘에는 통장에 잔고로 들어있고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그걸 돈으로 여겨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전 재산을 인출해서 한번 그 지폐로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가치 체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생각보다 더 음모론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은데,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라면이 6% 비싸졌대요. 달걀도 6% 비싸졌대요. 왜 비싸졌을까?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갑자기 전국의 닭들이 알을 안 낳으면 달걀이 비싸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면이 비싸지는 건 왜 비싸질까? 갑자기 이제 라면 생산을 안 하는 걸까? 물론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겠지만 우리는 살아생전 한 번도 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이런 거? 왜 없을까요? 왜 한 번도 없을까요? 물가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 번도. 이건 고민을 조금 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오징어채가 48% 올랐고요. 진미채가 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오징어채를 1억치 사오셨으면 1억 4,800이 됐다는 얘긴데 그럼 지금 이제 진미채 사면 되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런 거 모르는데 물론 이제 이런 농수산품은 이제 생산과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물론 내려가는 날도 있겠죠. 근데 왜 물가라는 개념이 계속 올라가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강의 초반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집값은 계속 비싸지죠. 여러분 지금 서울은 거의 불바다예요. 아파트가 불바다예요. 그래서 6월 28일에 갑자기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 아마 그게 트리거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폭발할 것 같은데 어쨌든 비싸집니다. 압구정에 신현대가 지금 61평짜리가 100억이 넘어갔는데 물론 60평이니까 근데 평당 거의 2억 3억 아직 3억 못 갔는데 2억 단위 간 아파트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 평이면 3.3, 3.3m잖아요. 그게 하나에 3억 하나에 2억이래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수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의 수도를 가보면 한 평당 3억, 4억은 많습니다. 런던 같은 경우는 한 평에 3억이 옛날에 넘었거든요. 그럼 왜 계속 비싸지는 걸까가 아니라 사실은 돈이 싸지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건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사실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저렴해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는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굴러갑니다. 돈을 생산하죠. 예전에는 돈을 갖고 금으로 바꿔줬어요. 제가 1억치 현금이 있으면 은행 가서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금으로 바꿔줬다고요. 근데 이게 제 기억에 1978년일 건데 아무튼 이게 더 이상 안 되니까 금으로 못 바꿔준다라고 불태원 화폐로 바뀌면서 전 세계는 그냥 빚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역사도 중요하지 않고 사실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중요합니다. 그냥 전 세계는 돈을 찍어내는 구조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여기 이 파란색 선을 보면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돈의 양이에요. 엔투스탁이라는 게. 자 그럼 여기서 아주 단순한 퀴즈인데 여러분 지구상의 돈이 양이 늘어나면 희귀해지는 걸까요? 흔해지는 걸까요? 흔해지는 거죠. 여러분 흔해지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희귀하니까. 근데 이것도 좀 알고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희귀하지 않아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캐내는 업체가 한두 개가 다 독점하고 있어서 비싼 겁니다. 금이 왜 비싸죠? 희귀하니까.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왜 비싸죠? 희귀하니까. 희귀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돈은 흔해집니다. 계속 돈을 찍어내는 구조예요. 준비지급률이라는 게 있는데 은행은요 한 10%에서 7%의 돈만 있으면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을 찍어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14배를 찍어냅니다. 네, 그래서 7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0만 원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 곱하기로 계속 부풀어대는 과정인데 재미있는 건 소비자 물가가 그거랑 비슷하게 흘러가요. 주식도 비슷하게 흘러가요. 부동산도 비슷하게 흘러가요. 근데 내 월급은 안 비슷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제 직장인들 월급 상승률이 이게 20년 차트거든요. 20년 동안 직장인들의 월급 상승률은 97%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평균치는 2배 정도 올랐는데 전 세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의 양은요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격차만큼 힘들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형태의 모습인데 그럼 20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내려오겠죠. 여러분이 대부분 평생 살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건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금을 그대로 들고 계시면 1년에 6%씩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제가 통장 1억을 넣어놓으면 1년에 600만 원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고에 있는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 600만 원씩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싫어야 되죠.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계속 돈이 사라지는 개념이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쉽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김밥은 얼마였을까요? 10년 전 2015년에
김밥 한 줄 800원이요?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1,000원에서 좀 비싸면 2,000원 정도죠. 여러분 요즘에 기본 김밥 얼마예요? 2,500원, 3,000원, 그죠? 강남 가니까 5,000원 받아요. 김밥 한 줄에. 그 라면 하나에 6,000원 받아요. 강남에 있는 김밥은 그 식용금을 두르잖아요. 거기 안에. 단무지도 일본에서 생산하고 그렇죠. 김도 막 남해에서 가져오고 그래요? 아니 더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강남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김밥 한 줄에 3, 4천 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김밥이 2배, 3배 비싸졌는데 그동안 여러분 수입은 2배, 3배 늘으셨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옛날만큼 김밥은 못 사 먹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는 예전에 세트 하나에 5,000원 정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10,000원이에요. 근데 그거 먹고 배가 안 부르는 게 더 문제예요. 왜 이럴까?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예전보다 햄버거를 더 먹지 못할까? 이게 대부분 고민인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뭐 기업이 잘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회 그 돈이라는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금을 벌어서 자산으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물가 상승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이거보다 돈을 더 벌면 돼요. 여러분 매년 여러분의 수입을 6%씩 늘릴 수만 있다면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우리는 모두 다 거꾸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가는 형태랑 비슷해요. 사회 구조가 그냥 그렇게 생산되어 있습니다. 강사님 못 믿겠어요. 증거를 주세요. 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1980년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48평짜리가 2,700만 원이었습니다. 싸요? 비싸요? 싸다 비싸다는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럼 덥다 춥다도 상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남극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가을에 와도 더울 수 있어요. 네. 근데 동남아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여름에 와도 시원할 수 있어요. 물론 대한민국의 여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제가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가나에 사시던 분이 대구로 이사를 오셨는데 본인 동네보다 대구가 더 덥대요. 물론 이제 대구가 좀 습하고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보다 더운 대한민국. 근데 또 겨울에 되면 우리 강원도 철원 같은 데 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보다 추워요. 영하 30도, 40도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거죠. 싸다 비싸다도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냐? 1980년대 경찰의 월급이 95,000 정도 했대요. 이때는 계좌라는 개념이 없어서 매달 월급을 봉투로 줬다고 하는데 사실 전 기억이 없어요. 이때는 아직 안 태어났었으니까. 근데 이때 이거를 왜 대략 한 10만 원 보고요. 그때 당시 경찰 공무원의 월급이 10만 원을 볼 때 270개월을 모아야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샀습니다.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 다시 얘기 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찰 공무원의 월급을 모아서 270개월을 저축을 하면 한 20 몇 년 되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지금 98억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4월달에 강의했을 때인가 90억이에요 이랬거든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98억이더라고요. 네. 왜냐면 자산은 곱셈으로 늘고 내 월급은 덧셈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이게 1년에 이게 50년 정도 텀으로 봤을 때 압구정 강남의 아파트는 1년에 3배씩 올랐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는 1년에 2배 정도 올랐고요. 물론 지방은 다 각기 다 다릅니다. 부산도 해운대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어쨌든 간. 아니 근데 이거는 압구정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얘만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그래요. 잠실 지금이야 좋죠. 예전에는 잠실은 굉장히 안 좋은 동네였대요. 예, 그 강을 막아서 만든 동네였던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실의 시형 아파트라는 게 13평짜리 아파트가 360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아까 그 경찰 공무원분이 3년만 모으면 아파트를 샀어요. 물론 13평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싼 거예요? 네. 엄청 싸죠. 여러분 요즘에 3년 모아서 잠실에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습니다. 파크레오가 됐고 16평이 됐는데 지금 11억이에요. 계산해보면 이것도 10년에 3배씩 올랐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돈이 그만큼 싸졌다는 거예요. 계속 자산이란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값만 비싸지면 괜찮은데 집값이 비싸지면 같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전세가랑 월세죠. 그리고 지금 정부의 형태를 보면 전세를 계속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월세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월세가 지금 서울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근처에 원룸 보면 60만 원짜리 못 찾아요. 그냥 100 생각하셔야 돼요. 100만 원 정도. 물론 아들들이야 좀 그지 같은 곳에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봐야죠. 근데 제가 만약에 딸을 낳았으면 그런데 왜 들어가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안전하고 깔끔하고 그런데 찾으면 기본적으로 관리비 포함하면 100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근데 이 월세가 이게 작년 2023년이죠? 100만 원 이상 월세가 12%라고 그랬는데 이게 2월달 잡은데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72만 원 돌파. 평균가입니다. 평균가가 서울의 원룸은 72만 원. 관리비 빼고죠. 관리비 포함하면 8, 90. 조금 좋아 보이면 100. 좀 넓다 120. 뭐 이럴 거예요. 와, 월세 100. 괜찮아요? 최저시급이 200만 원 좀 넘는데? 그럼 원룸에 혼자 살면 월급의 반이 월세로 나갑니다.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 한국보다 조금 앞서가는 선진국들은 대부분의 렌트가 그러니까 한 달에 기본적으로 버는 임금의 반 정도예요. 그럼 거긴 전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건 금리 연동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숨만 쉬면 내가 번 돈의 반 이상이 사라져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걸어서 사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이번에 돈을 또 푼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돈이 이번에 또 한 번 늘어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중에 13조를 여러분한테 15만 원씩 드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15만 원 받으시면 뭐 하실 겁니까? 치킨 사 먹어요. 옷 사 입어요. 김밥도 사 먹고 치킨도 사 먹고 요즘 한국 주식 좋다던데 주식에 한번 넣어가고 한번 베팅을 해보고 등등등. 여러분 30조의 돈이 그렇게 풀리면 그 순간은 좋은데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돈이 늘었잖아요. 그럼 돈이 흔해진 거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라면이 김밥이 5,000원이 되고 6,000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죠. 자, 그러니 실질 소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질 소득. 내가 진짜 그냥 액면가로 버는 돈 말고 이 물가가 오르는 것 대비 내 월급은 줄고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 초반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도 많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가도 쪼개서 줘요. 월수급만 나오게 3시간만 하래. 저는 8시간씩 일주일 내내 하고 싶습니다.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네, 주휴수당 줘야죠. 머리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알바 뽑기도 녹록치 않아요.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요즘 3시간짜리 알바들이 많아요. 짧게 뽑는 거죠. 근데 이게 한 10년에서 20년 전에 미국 드라마를 보면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미국 드라마를 그때 당시 미국 드라마 보면 아이 키우는 엄마가 오전 일을 갔다가 아이 밥 차려주러 점심에 집에 갔다가 오후 일을 또 가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미국은 아르바이트를 쪼개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풀타임 근무를 하지 않는 형태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업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죠.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많아져야 돼요. 왜? 짧게밖에 못하니까. 정직원을 채용도 잘 안 해주는데 일하러 가면 조금씩 해요. 난 더 일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그러면 일을 2개, 3개, 4개, 5개씩 해야 됩니다. N잡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몸이 힘드니까 좀 앉아서 하는 걸 하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 없을까?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구조가 조금씩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걸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기도 거기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인스타나 유튜브나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하루 1시간 일했는데 1,000만 원 벌어요. 어떻게 멘트가 맨날 이렇게 똑같아. 근데 혹해서 클릭 한 번씩 해보셨죠? 네. 그 몇 달 전에 유명해진 그 할머니가 계신데 60 몇 세신가 70 몇 세신 분이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로 한 3년을 했더니 한 달에 300만씩 들어온대요. 그래갖고 엄청 유명해졌어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그분한테 이제 강의 신청을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아침 7시에 일어나셔갖고 신문을 5개 읽고요.
그 신문에서 아이템 될 만한 걸 다 오려갖고 그걸로 블로그 포스팅을 3년 동안 몇천 개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글이 막 이게 노출이 돼서 광고 수입이 조금씩 나오는 게 한 달에 300. 자,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루에 신문을 5개씩 읽고 하루에 글을 5개에서 8개씩 3년 동안 쓰시면 월 300씩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돈 주고 가르쳐요, 지금. 저도 하겠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3개도 쓰고 5개도 쓰고 8개도 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스탠다드하게 기본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 살면서 직업을 10개씩, 30개씩은 해야 되는 세상이 왔다.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사는 건 불가능하다. 내가 내 사업을 차리지 않는 한 이라고 확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랑 로봇은 무섭게 발전해 나가요. 이번에 테슬라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테슬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제를 했더니 공장에서 그 사람 집까지 사람 없이 무인 배송됐어요. 무인 배송이 뭐야? 자동차가 자기가 왔다는 거죠. 테슬라니까. 여러분 테슬라의 기술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율주행이고 사실 더 무서운 얘기는 자율주행을 미끼로 한 지구 데이터 모으기예요. 지구 데이터 모으기. 그게 돈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11년 동안 만들어낸 검색 횟수가 3억 3,650억 건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한 횟수가 11년 동안. 근데 챗GPT는 그걸 2년 만에 달성했죠. 그럼 AI의 발전 속도는 상상 초월인데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 없잖아요. 이게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건데 사실 이 얘기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 어떤 기술이 발전이 되고 발명이 돼서 우리 곁에 다가오려면 단가가 싸져야 돼요. 전기라는 아이템이 우리가 쓰기 쉬울 정도로 10% 미만 처음에 생산된 그 가격에서 절반되고 절반돼서 싸질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전기는 아직도 제가 보기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지만 컴퓨터가 생산이 되고 우리 곁에 올 때까지 저렴해질 때까지 10년, 20년 걸렸습니다. AI의 이제 비용, 우리가 AI를 쓸 때 내는 비용 그리고 AI가 돌아가는 비용이 2년 만에 전기보다 싸졌어요. 물론 이제 전기를 엄청나게 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렴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거냐면 이제 아이들도 3살부터 AI를 쓴다. 너무 쉽게 쓴다.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보급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지금 네이버 지도 쓰듯이 카카오톡 쓰듯이 AI를 쓰는 그 시점이 되면 끝나 있을 거예요. 뭐가? 돈 벌기예요. 무서운 건 이거죠. AI가 발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AI가 발전하면서 잘 쓰는 그 사람이 내 일을 뺏어간다는 게 관건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 때문에 망한 회사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어떤 기술이 개발 하나 발전이 되면 그걸 잘 쓰는 한 명이 여러 명의 일을 대신하게 돼요.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예전에 마차만 있던 시절에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양산형 자동차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벤츠예요. 그 브랜드가.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마부들이 그 자동차를 보고 박수를 쳤을까요?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이죠. 왜? 본인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마차 마부들끼리 모여갖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자동차를 막 부시러 다니고 그랬대요. 본인의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아직도 말 타고 다니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는 그 운동에 성공을 해서 자동차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벤츠 망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방직기계라고 있었어요. 방직기계 뭐예요? 섬유를 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이 했습니다. 배틀로 한 올. 그러다가 방직기계가 만들어졌어요. 사람 없어도 계속 천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기 있던 숙련된 그 방직공들이 그 기계를 부시러 다니는 운동이 있었어요. 러다이트 운동으로. 그래서 지금 아직도 대구에선 섬유를 한 올 짜잖아요. 장애인 손길로 한 땀 맞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AI가 되고 이제 AI를 잘 다루는 한 사람이 10명, 20명분의 일을 할 때 이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AI를 없애러 가야 되죠?
그 친구가 터미네이터의 그 스카이넷이잖아요. 그 AI가 발전되면 인류를 죽이러 오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닐까요? 그래서 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변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변화를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화를 당하는 사람들은 늘 역사 속에서 계속 맞는 겁니다. 예, 혼나는 거죠. 그리고 늘 늦는 거예요. 변화를 본인이 먼저 하는 사람은 그 역사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는 지금은 벌지언정, 지금은 먹고 살지언정 10년 뒤에 내일이 이거에 의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기술을 배우면 안 되고 오히려 순수학문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배워야 돼. 질문하는 능력이나 좀 오히려 철학이나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는 세대는 지금 현재 이렇다. 그런데 의료기술은 발달하니까 더 오래 삽니다. 대한민국은 여성분들이 남자분보다 6년 더 오래 산대요. 평균 수명이. 그래서 결혼하실 거면 6살 어린 분들하고 하시면 딱 맞다. 그렇죠? 6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면서요. 원래 4살로 나오는데 왜냐면 같은 날 죽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이런 반려보다 먼저 죽는 게 나아요? 늦게 죽는 게 나아요? 생각해 본 적 없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삽니다. 왜냐면 여자분들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남자보다 더 훌륭하대요. 그래서 유전자적으로도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산답니다. 그러면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이때 돈이 없고 아프면 이건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대부분 60대 전후란 말이죠. 그러면 20년을 어떡하지? 일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일해야죠. 일해야 되는데 나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고민이 좀 되는 세상을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문제였지만 대한민국의 노후 준비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물려받을 재산이 한 30억 이상 있지 않으면 다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이 제일 젊고 제일 건강한 날인데 한순간이라도 빨리 일하지 않고도 돈이 나오는 뭔가를 못 만든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확정. 여러분 일하신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월요일 아침 막 심장 뛰고 흥분되잖아요. 일요일 저녁에 빨리 자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하러 가고 싶잖아요. 그래야죠. 돈 버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데요. 노동은 신성한 거니까. 근데 아프면 힘들어. 비가 오면 가기 싫어. 월요일 아침에 심장마비가 제일 많답니다. 월요병이라는 게 병이더라고요. 진짜 심리적 스트레스인 거죠. 그럼 월요일을 쉬면 안 됩니까? 그럼 화요병이 생겨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닌 거죠.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지 그 일이 좋아서 가는 분이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의 미션은 하루라도 빨리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거 있다고 봅니다. 전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17년 전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0살이 되면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을 목표를 세워놓고 했는데 벌써 40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맨날 여기서 불러요. 계속 부르세요. 그래서 목표를 살짝 바꾼 게 뭐냐면 주말에만 일하고 평일에는 놀아야지 해요. 그래서 지금 주말이니까 일하러 왔죠. 사실 이게 일은 아닙니다. 저한테 일은 아닌데 일의 범주 안에 있으니까. 아니면 이런 건물 하나 갖고 계시면 됩니다. 건물이 24시간 나 대신 일을 해주잖아요. 월세를 벌어다 주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빌딩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문제는 제게 없어요. 맞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건물 갖고 있으면 왜 좋아요? 건물 가치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월세가 나오는, 현금이 계속 나오는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건물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 무점포 자동화 무인화 이쪽에 저는 돈이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요즘에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편의점 많죠? 네. 왜 무인이 많은가 봤더니 사람을 쓰는 게 최대 리스크입니다. 사람이 최대 리스크예요. 그리고 사람을 줄일수록 그 기업이 좋아져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기업을 한다는 건 사람과 싸우는 거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죠.
무인화랑 자동화를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해야만 살아남는 현상이기 때문에 돈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의 일도 해보고 싶지만 돌고 돌아서 이 일이 제일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전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휴대폰 대리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선불과 후불 아이템으로 고객을 유치하면 그분들이 쓰는 요금의 일정을 준대요. 이 통신 대리점 같은 일인데 왜 비전이 있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이걸 듣고 있느냐에 대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장 자체인데 저희 어머니는 보험을 한 25년 하셨어요. 그리고 꽤 됐네요. 6, 7년 전에 이제 코드 삭제하고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돈 버는 건 굉장히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매스껍고 뭐 이런 거예요. 왜요? 원래 여러분 돈 버는 건 원래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 가져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게 왜 더 힘드냐면 또 하러 가야 되니까. 한 달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일이 되면 이전 실적은 0이에요. 다시 하러 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대. 저는 통신이 좋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도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러 가야 돼요. 맨 처음에 한번. 개통이란 걸 해야죠. 근데 개통을 하고 나면 제가 그 고객님 안 찾아가도 돈을 또 주시더라고요.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뭘 하든 주시더라고요. 이게 통신의 좋은 점 아닙니까? 세금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세금은 소득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죽어서까지 세금을 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게 세금인데 또 하나 보면 통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통신이란 제도가 없어지는 날이 있을까요? 휴대폰이란 게 없어지는 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때쯤일 것 같아요. 텔레파시. 자, 지금 딱 어머니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연결이 돼요. 아들이 이렇게 뇌파로 연결돼요. 그럼 굉장히 좋은 일이야, 나쁜 일? 이제 남편분들이 어느 날 와이프를 생각할 때 갑자기 연결이 돼요. 너무 좋은 일이죠. 표정 관리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일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통신은 우리가 쓴다 안 쓴다의 개념을 넘어선 매출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도 통신사는 돈을 벌었어요. 그럼 코로나 때 너무 힘드니까 외식 줄이고 옷 산 거 줄이고 학원비 줄이고 휴대폰도 줄이셨죠? 아니요. 내 가족에서 폰 하나 돌렸어 그랬어요? 불가능하죠.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통신사는 돈을 벌고 불황이 와도 돈을 벌고 호황이 와도 돈을 벌어요. 통신은 거의 세금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불황이 와도 제가 돈을 번다는 얘기고 호황이 와도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아이템 선정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통신시장은 원래 개인이 못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큰 자본이나 특수한 관계 아니면 통신시장 자체를 개인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돈 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알뜰폰이래요. 아니 통신 3사를 써야지. 알뜰폰 누가 써요? 라고 하겠지만 이번에 SK가 거하게 큰 실수를 해서 알뜰폰으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뜰폰은 뭐 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이 나왔겠지만 SK, KT, LG의 망을 빌려서 다시 판매하는 회사예요. 재판매 회사죠. 알뜰폰은 초기에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쓰는 휴대폰 알뜰하니까 통화가 됐다 안 됐다 하고 데이터가 터졌다 안 터졌다 이거 다 오해예요. 여러분 저희가 KT랑 LG 알뜰폰 하지만 저희가 끊기면 KT가 끊긴 겁니다. 망을 그대로 빌려서 쓰는데 저희만 안 될 수 없죠. 똑같은 망을 쓰거든요. 근데 알뜰폰 인식이 없고 좋지 않다가 어느 날 바뀌었냐면 코로나가 제일 심하던 2020년 12월 이때 알뜰폰으로 넘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통신 3사로 가는 사람 숫자보다 많아졌습니다. 추세라는 게 꺾인 거예요. 이 이후로 알뜰폰은 계속 상승세입니다. 여러분 추세가 한번 꺾이면 다시 꺾이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왜 알뜰폰으로 갔을까? 이 코로나 때. 이때 통신 3사 망은 감염돼서 잘 안 터지고 알뜰폰 망은 잘 터졌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렴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 알뜰폰의 점유율은 늘고 통신 3사의 점유율은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대리점을 통신 사업을 해야 된다면 알뜰폰 하는 게 낫겠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점유율이 늘고 있으니까 사람의 인식이 바뀌고 있으니까예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많이 하죠. 여러분 지금 국민은행 알뜰폰 합니다.
우리은행도 이번에 시작했어요. 현대자동차도 알뜰폰 하는 거 아세요? 근데 현대차는 어떤 식의 알뜰폰 하냐면 자동차에 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파는 형태가 아니라 그 자동차마다의 통신 칩이 필요하니까 알뜰폰 업체 신청을 해놓고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알뜰폰 안 쓸 거예요. 아빠는 SK 이런 거죠. 번호에 잡으시, 그쵸? 띵띵띠링띵. 안 될 거래 알뜰폰. 그럴 수가 없대. 뭐 그러시라 했습니다. SK 쓰세요 이랬다니까요. 네. 근데 알뜰폰이 이렇게 흐름이 있다면 저는 이 사실을 남들이 알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인간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시골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기 연락이 오면 그때가 인간지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아들 삼성전자를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연락이 오면 전 그날 삼성전자를 다 팝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아니, 저희 아버지의 정보력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그 시골까지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다는 정보가 갈 때쯤이면 끝났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거꾸로 제가 아버지께 뭘 얘기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럼 삽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거의 100% 확률이었다.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잘해 주십시오. 그분의 반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알뜰폰 안 될 거야 해서 시작했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요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단말기입니다. 제가 주변에 얘기를 해요. 저 알뜰폰 시작했습니다. KT랑 LG 알뜰폰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뭘 물어보냐면 아이폰 공짜 있어? 갤럭시 공짜 돼? 단말기를 물어보죠.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아직도 단말기와 요금제가 하나처럼 여겨요. 왜냐면 30년 동안 대리점 그렇게 팔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말기랑 요금제는 다릅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자동차랑 기름은 달라요. 그럼 벤츠를 사면 무조건 S오일에서 주유를 해야 되죠. 현대오일뱅크에 기름을 넣으면 터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단말기를 SK에서 만들죠. 아니요. 삼성과 LG, LG 이제 못 만들죠? 안 만들죠? 애플 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이 요금제 만듭니까? 아니요. 요금제는 SK, KT, LG가 만들어요. 별개라고. 근데 우리는 살 때 한 번에 사니까 하나로 보죠. 이 시장이 30년이 있었는데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급제폰이란 건 제가 핸드폰을 쿠팡에서 사고 네이버에서 사고 삼성 디지털 프라자 가서 사고 단말기만 사는 거예요. 노트북 따로 사고 뭐 컴퓨터 따로 사고 이러듯이 TV 따로 사고 그 다음에 쓰던 유심을 옮겼거든 그걸 갖고 가서 다시 개통하든 개통은 별개의 개념을 갖는 게 자급제폰입니다. 새로운 폰이 나올 때마다 자급제폰으로 팔리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떠요.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2년 약정을 맺어서 단말기랑 요금을 같이 사는 것보다 단말기 따로 산 다음에 저렴한 요금제 유심을 옮겨보는 게 훨씬 싸다. 이게 자급제와 알뜰폰의 합, 콜라보 이런 형태가 저렴하다는 건 20대부터 이제 좀 인터넷에 빠른 친구들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체리피커들 그러니까 알뜰폰의 요금을 6개월씩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가장 싼 요금제를 골라서 글로 도망갔다가 6개월 뒤에 또 그때 당시 제일 싼 요금제로 도망가요.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친구들은 뛰어다니라고 하십시오. 그 친구는 못 잡아요. 여러분 왜 메뚜기를 잡으러 다녀요? 그쵸? 그물 치고 오는 그 물고기를 잡아야지 메뚜기 잡으러 다니면 한 1년에 하나도 교통 못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이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하는 방식 단말기를 팔지 않고 유심만 개통하는 이 방식은 미래적으로 볼 때 흐름이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2008년 9년에 들었습니다. 곧 그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시행된 게 언제냐면 2018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됐을 때도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실 아직도 잘 몰라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 국민이 당연히 단말기를 유심을 따로 사는 거지 라고 알게 될 때쯤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큰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나였었어. 이제 얘기하면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이네. 근데 저는 생각이 반대예요. 그분들은 저희 동료예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안 예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누구를 싫어하냐면 저희 가족들의 휴대폰을 뺏어가는 그 SK 사장님이 싫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제가 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셨을까요? 반대하셨을까요? 혹시 저희 어머니 아시나요? 반대하셨어요. 왜 반대하셨냐면 제가 갑자기 대학교를 안 가고 사업을 했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대학교를 가는 척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한 5년 안 갔더니 대학교에서 저를 잘랐어요. 제적당한 거죠. 그래서 제 최종 학력은 고졸입니다. 근데 저는 고졸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계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고졸이더라고요.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하버드 나왔나? 중퇴했어요. 거기도. 중퇴하고 마크 주커버그 부자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중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퇴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싫어하셨죠. 그래서 개통을 안 해주셨어요. 아들이 대리점을 하는데 2년 동안 개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다른 곳에서 온 거 아닐까? 혹시 다리 밑에서 다른 곳에서 주워 온 아이가 아닐까? 아니 왜 부모님이 개통을 안 해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2년 뒤에 개통해 주셨어요. 왜 해주셨냐면 네 눈을 보니까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그때 알았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보고 하는 거구나. 내가 덜 미쳐 있어서 안 해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개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요금을 안 내세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 좋습니다. 효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렇게 쓰시다가 갑자기 단말기가 고장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집 앞에 있는 SK 대리점 가서 바꾸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미워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SK 대리점이 제 적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희의 적은 판매점 대리점이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저희가 불리합니다. 이분들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저희가 유리합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인가? 물론 이 자리에 판매점사님 계셔갖고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매점 대리점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느낌이 오시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좀 비정상적인 구조로 대리점이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냐면 2018년 기준입니다. 미국은 가입자당 대리점 0.6개, 일본 0.8개, 대한민국은 8.2개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인구가 10배 많은 거잖아요. 근데 대리점이 10배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겁니까? 그럼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쪽에 비슷하게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거부터 반의 반토막이 났는데도 많아요, 사실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판매점 구조가 좀 비정상적이었고 돈이 됐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단통법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돈을 법니다. 만 예전만큼 쉽지 않더라. 많은 대리점 판매점들이 사라지고 있더라. 거꾸로 우리는 유리해지고 있더라. 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니까. 제가 늘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7년 동안 대부분 맞았던 것 같아요. 이름 너무 거만한데? 근데 이 관점이 맞는 거랑 돈 버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열심히 해야 돈을 벌죠.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은요, KT, SK, LG 모두 다 본사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면 2시간 안에 핸드폰을 배송해 줍니다. 수도권들은. 대리점은 엄청 싫어하겠죠. 근데 KT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온라인 개통이 늘고 있다. 그리고 길거리 매장들이 개통량이 줄어들고 있다. 안 그래도 숫자도 늘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폰을 잘 안 써요. 갤럭시 S25 최신판 쓰시는 분 100명 중에 2명. 아이폰 16이 최신이죠? 16 최신 버전 쓰시는 분 여러분 다 뭐 쓰세요 그러면? 15. 그렇죠. 근데 진짜 최신 폰이 잘 안 팔려요. 사람들이 이제 최신 폰이 나오면 그 전 폰이 싸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계통을 사든 뭐 자급제를 사든 그렇게 삽니다. 최신 폰이 나오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번에 아이폰 17 나온대요.
막 설레고 잠이 안 오고 옛날처럼 막 대리점 앞에서 새벽부터 기다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그때 그랬을까요?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면 전날부터 막 텐트 치고 기다렸던 거 기억나시죠? 왜 그랬던 거야? 대한민국이 막 이상한 광기가 있었어요. 휴대폰 빨리 안 받고 막 큰일 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3년을 써요. 좀 많이 쓰신 분이 4년을 써요. 그 새 폰 나오면 관심이 없어요. 판매점 대리점은 요금제를 홍보하지 않고 단말기를 홍보합니다. 여러분 대리점 가보세요. 요금제 포스터가 많은지 단말기 포스터가 많은지. 얘기할 때 단말기를 먼저 얘기하는지 요금제를 먼저 얘기하는지. 단말기 교체 수요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가 새로운 폰이 나올 때 돈을 버는 건데 새로운 폰이 자주도 안 나오지만 나와도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좀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점들이 뭐 문을 닫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 뭐 전체적인 자영업자 다 비슷하지만 특히 대리점들이 이런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엔텔레콤의 경쟁력은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흐름 안에 있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엔텔레콤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 안 드렸어요. 그냥 시장 큰 얘기를 드렸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엔텔레콤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와, 저 젊은 친구 말 잘하네. 어떻게 쉴 새 없이 저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2,000번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할 때마다 매일 바꿔요. 오늘도 내려오는 KTX에서 또 수정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우는 거죠. 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니 강의한다고. 네, 왜냐면 여긴 저희 팀이 한 명도 없어요. 네, 불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강의료. 강의료는 거마비 빼면 뭐 남는 것도 없는데 뭐.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여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을 보답하러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도 도움을 받을 거니까. 제가 언젠간 부산에 저희 팀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팀 조금이라도 예뻐해 주시겠지. 네,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사탕이라고 하나 더 주시고 그러겠죠.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믿지는 마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강의를 너무 잘해도 안 믿어. 사기꾼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전 실제로 들었다니까요. 고도로 훈련된 사기꾼. 그럴 수도 있죠. 의심하십시오. 저를 의심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의심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이 진짜인지를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알아본 내용이지 여러분이 알아보신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알아보셔서 확실하면 그때 움직이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여러분을 기다려 줄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다 듣고 나면 급해지시긴 할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자, 엔텔레콤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 선불입니다. 저희가 아이템이 선불이 다 있는데 선불이 왜 장점이냐면 돈을 먼저 내는 요금제예요. 굉장히 어색하죠? 그리고 굉장히 특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시장을 노려요. 근데 이 시장을 저희가 선점을 해버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장이든 선점하면 거의 독점하거든요. 여러분 SK를 쓰는 사람이 왜 많으냐? SK가 잘 터져요? 통합 품질이 훨씬 좋습니까? 데이터가 훨씬 빨라요 SK가? 심지어 SK가 조금 더 요금 비싸요 KT, LG보다. 근데 왜 SK가 우리나라에 반 이상을 개통했었을까요? 그냥 먼저에서입니다. 93년에 SK가 93년에 시작했고 KT, LG가 96년, 7년에 시작했어요. 어느 시장이든 선점을 해버리면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선불 시장은 누가 선점했냐면 엔텔레콤이요. 2000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선불 요금제를 만들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네이버에서 선불 치면 엔텔레콤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나오는 이유가 선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용 불량자, 신용이 안 좋으신 분, 연체 있는 분, 외국인, 개인회생 파산면제 등등등. 요즘에는 신용이 괜찮아도 선불폰 쓰시죠. 서브폰, 영업용폰 등등등 여러 수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통신사 가면 개통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후불은 돈을 나중에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용을 봐야 됩니다. 연체, 그러니까 미수죠, 미수. 돈을 나중에 내세요 이건데 신용이 불량하면 못 믿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단말기 할부도 똑같죠. 자, 이 상황의 분들은 본인 이름으로 휴대폰을 쓰려면 선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이거를 이제 과거 자료를 쓰다가 이번에 한번 통계청을 들어가서 다 뒤져봤어요. 대한민국의 신용평가는 나이스랑 올크레딧 두 개에서입니다. 거기서는 이제는 점수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이스 기준인데, 나이스 기준으로 7등급에서 10등급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저신용자입니다.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활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은 100% 본인 이름으로 개통이 안 되세요. 아무런 금융활동을 하지 않은 20살 대학생이 4등급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럼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의 숫자를 나이스 들어가서 보니까 294만 명, 한 3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신용자예요. 안타까운 건 이게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이거 용어가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신용 유의자로 바뀌었어요. 신용 불량자는 왠지 느낌이 좀 그렇다고 뭐 해서 뭐가 달라요? 근데 신용이 불량하거나 신용을 유의하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20대 신용 유의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 20대 분들 한탕주의잖아요. 어차피 인생 베린 거 주식으로 한탕, 코인으로 한탕 맞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이 안 좋은 분들, 통신사 요금 안 낸 분들 최신 자료 보니까 37만 명. 근데 뉴스를 잘 읽어야 돼요. 90% 감면받는다. 오, 그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연체가 사라진다가 아니에요. 기사를 읽어보면 이 37만 명 중에 취약계층 분들에게 90% 정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근데 기자분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은 거죠. 그리고 이 취약계층 분들을 여기에 소수입니다. 그러니 통신연체를 그냥 누가 갚아주지 않는 거죠. 근데 요금 연체한 사람 중에 40%가 20, 30대. 그래서 이 빠른 이 인터넷에 익숙한 이분들은 연체를 하시고 네이버에 찾습니다. 통신 연체 개통 방법. 그러면 우리들이 블로그에 쓴, 인스타에 만든, 유튜브에 뭔가 뜨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온 전화번호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연체가 있는데 개통이 되나요? 그러면 선불은 개통이 됩니까? 네. 연체가 있는데도요? 네. 네. 돈을 미리 내는 건데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자, 신용불량자가 돼도, 바꿔야죠. 신용유의자가 돼도 충전하는 교통카드를 만들어줘요. 돈을 먼저 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분들이 저희의 수요, 잠재 고객인데, 선불요금제는 얼마나 개통이 됐는가? 통계청 가보니까 지금 176만 대예요. SK가 30만 대, KT가 54만 대, LG가 82만 대. 이 LG의 선불요금제 개통의 상당수가 N텔레콤이겠죠. 예. 그래서 LG에 있는 수많은 알뜰폰 중에 순증가입자, 순수하게 쓰는 사람이 늘어난 비율이 N텔레콤이 1등이에요. 기네스 정책이라고 뭔가 기록 세운 업체한테 상을 줘요. LG는. 그거 N텔레콤이 받았습니다. 동일 기간 안에 가장 많이 가입자가 늘어난 기업 N텔레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매일 미친듯이 글을 써. 그만 좀 쓰세요. 시험 좀 하시고. 시험 좀 하시고. 그렇죠. 네. 더우니까 휴가도 좀 가시고. 네. 블로그도 좀 쉬어줘야 얘가 정신도 차리고 정비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설설 하시고. 네. 저희 팀은 미친듯이 해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 저의 잠재 수요가 300만이 넘는데 아직 개통한 사람이 170만 명이라면 130만 명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몰라서 못 쓰는 거다. 상황이 그런데. 그럼 그분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네. 그 170만 대 안에도 허수 개통 많고 불법 체류자 개통 아직 남아있고 뭐 썼다가 많은 것도 있고 엄청난 허수들이 있을 거죠. 저는 실개통이 100만 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직도 선불은 시장이 굉장히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개통의 방식입니다. N텔레콤이 2000년도에 생겼어요. 그때 선불요금제를 개통하는데 그때 당시 개통 방법은 유일하게 단 하나,
강남 본사 가서 종이 서류를 내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이 선불요금제를 개통하고 싶으면 신분증과 서류를 다 해서 가방에 넣고 강남을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개통을 해줬어요. 근데 서류를 제출하면 15일 뒤에 개통이 됐대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가입자가 2년 만에 거의 19만 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SK가 이거 문제되겠다 싶어서 고발을 했죠. 근데 그 고발을 이겨내고 저희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의 개통은 지금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 70여 개의 센터라는 곳이 있고 그 센터에 방문하면 종이 서류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열심히 개통을 하다가 2016년에 대표이사님이 이런 걸 만들어요. 이렇게 다 방문을 시켜서 개통하니까 느리네. 개개인의 사업자들에게 개통 전산을 줘야겠다. 그래서 태블릿 PC에 개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걸 N스마트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우리는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고객님들이 사무실 오지 않아도 저희가 가서 개통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저희를 만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을 넣으면 태블릿 PC에서 누르면 개통이 되는 비대면 개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사를 살렸어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게 안 만들어졌다면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다가 알뜰폰 회사들이 막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해킹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2023년 연말에 스토리가 재밌는데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있는데 2차 전지 회사죠. 거기 전 회장님이 감옥에 계셨대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회장님의 이름으로 감옥에 있는 분이 개통이 됐어요. 어느 알뜰폰 회사에서. 그리고 개통된 그 번호로 그 회장님의 주식을 옮기다가 걸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2023년에 엄청 많이 발생했는데 왜냐하면 아주 자그마한 영세 업체들이 보안을 돈을 들여서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개통이 뚫렸던 거죠. 그래서 2024년 4월에 정부가 갑자기 준비도 없이 보안을 높여라. 금융권 수준을.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개통하고 있는 업체들 ISMS라는 보안 체계가 있어요. 이것도 만드는데 몇 천만 원이랑 몇 개월이 걸린대요 회사가. 이거 안 해놓으면 온라인에서 개통 금지라고 갑자기 시행을 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선불을 개통하는 모든 업체 중에 ISMS가 있었던 유일한 업체가 엔텔레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아이몰세븐이라는 쇼핑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사가. 원래 쇼핑몰 사업을 하려면 이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겸사겸사 돼서 회사가 운이 좋죠. 그래서 이때 작년 4월 당시는 전 온라인에서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개통이 되는 유일한 회사가 저희였어요. 그 작년 4월부터 개통이 더 많아진 느낌은 사실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자, 이 여세를 몰아 회사가 뭘 만들었냐면 2025년 1월에 그러면 이제 태블릿 PC 말고 개개인의 그 홈페이지를 드릴게요. 이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방문 없이 개통을 하게끔 개개인의 전산을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N 플랫폼이라는 것까지 만들게 돼요. 지금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개통이 됩니다. 우리는 만나서도 비대면으로도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홈페이지로도 개통을 다 할 수 있죠. 자, 이 홈페이지 개통이 되면서 개통량이 더 늘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 달에 50개 개통하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요즘. 100개 개통하면 좀 하셨네? 막 이래요. 150개 하면 이래요.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살살 하세요. 전 파트너 사람들한테 한 달에 30개만 합시다 이러고 있는데 막 100개씩 하니까 예를 들어 뭐 아롱이 같은 분들이 너무 저희에게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저희를 더 자극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회사가 여러분이 개통하는 그 과정을 점점점 줄여주고 일을 쉽게 만들어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일이 쉬우면 돈 버는 게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돈이 오프라인에 많습니까? 온라인에 많습니까? 너무 질문이 좀 그런가?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돈 많이 쓰세요? 온라인에서 돈 많이 쓰세요? 온라인.
저희 어머니도 쿠팡에서 결제하세요. 와. 요즘에 최대 효도는 쿠팡 자동 결제를 설정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럼 쿠팡 자동 결제 해놓으면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결제되죠. 심지어 해놓으면 이렇게 긁으면 결제돼요. 요즘에는 안 눌러도 결제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어머니가 중독이 되신 거죠, 쿠팡. 근데 택배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다릴 그 오는 동안 재밌고 뜯으면 끝이잖아. 그게 중독된대요. 아니 저희 어머니도 온라인에서 돈을 그렇게 쓰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돈은 온라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 돈 벌 기회가 지금 많은 게 기정사실한데 우리의 사업이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만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뭐예요? 네이버에서도 내가 나오고 구글에서도 내가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내가 나오고 이 아이템이 선불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한테 올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드는 일. 근데 이게 우리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식당을 차렸습니다. 온라인에 홍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요즘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제가 카페를 차렸습니다. 온라인에 홍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돈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원래 지금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템이 온라인에 너무너무 잘 맞으니 이 무더운 날 밖에서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에어컨 밑에서 냉방병 걸려가면서 그냥 온라인만 해도 돈을 버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KTX를 타고 오는 도중에도 개통이 돼요. 저녁에 소주를 먹고 있는데도 개통이 되고 주말에 쉬면 안 되지? 안 쉬고 그냥 이제 늘어져 있는데도 개통이 되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온라인이니까입니다. 제가 매장 문을 닫았는데 손님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24시간 열려있죠. 전국에 열려있죠. 저 대신 일을 해주죠. 이게 지금 현대사회 돈 버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SK가 해킹을 당해버렸네. 물론 KT, LG도 당했었습니다. 근데 SK가 개인정보 보안을 잘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KT나 LG는 해킹을 당했지만 추출된 개인정보가 극히 일부분이라면 SK는 이번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SK가 갖고 있는 정보는 뭘까요?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결제 카드, 계좌번호, 매달 쓰는 사용량, 패턴, 여러분이 소액 결제하는 곳, 다 유심 번호까지, IMEI까지. 이 얘기가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심 복제가 가능한 정보가 유출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유심 복제에 의한 피해가 발견되기 없다고 SK는 얘기했지만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통장이, 내 계좌가 언제 털릴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생겼고 SK로부터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엔텔레콤은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후불요금제를 출시해요. 이 후불요금제는 신용이 되는 분들이 개통되는 겁니다. 저희 여태까지 선불이 주력이었는데 선불 아이템 그대로 유지하면서 후불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템이 요즘의 트렌드에 따라서 다이소 요금제, CU 요금제, 올리브영 요금제가 나온 거죠. 이 요금제를 쓰면 요금도 싼데 매달 5,000원씩 다이소 쿠폰이 나와요. 올리브영 쿠폰이 나와요. 여러분 올리브영은 10대 여자아이들의 성지더라고요. 거기 가서 뭐 사요? 남자들은 들어가면 10초도 못 견디는 그 분위기. 너무 힘들죠. 네. 근데 이 올리브영 쿠폰이 10대, 20대 분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대요. 다이소를 보면 못 지나치는 분들이 있어요. 다이소 가면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으면 엄청 금액 많이 들고 그렇죠? 이 요금제 쓰면 매달 5,000원짜리 다이소 쿠폰을 줘요. 30일 안에 안 쓰면 사라집니다. 네. 이 요금제를 출시를 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SK에 55,000원짜리 요금제가 데이터 15기가를 줘요. 통화 문자 무제한입니다. 인형 약정 걸면 41,250원이 돼요. 똑같은 요금제가 아니네? 데이터 7기가밖에 안 주네?
근데 데이터 7기가인데 지금 이벤트 중이라 10기가를 더 줍니다. 그래서 17기가를 줘요. 데이터 비슷하죠? 통화 문자 무제한 똑같습니다. 근데 다해서 쿠폰을 줘요. 근데 한 달에 21,100원. 비교해볼까요? 심지어 여기에 약정을 걸었다고 보고 요금 25% 할인 받은 게 41,250원이니까 데이터 비슷하죠? 우리는 무약정입니다. 약정 없어요. 사실은 비교하려면 저희도 무약정으로 해야 돼요. 55,000원. 그래도 더 저렴하게 해줘 보면은 요금 절감만 2년 기준으로 한 46만원, 뭐 다이소 쿠폰 받는 게 2년 동안 12만원, 합치면 한 58만원 싸네. 똑같은 요금제인데. 그럼 제 가족이, 친구가, 지인이 SK 요금제 쓰고 있는데 2년 동안 58만원 싸질 건데 바꿀래? 이랬더니 위약금이 나오대. 그럴 수 있죠. 위약금 나올 수도 있어요. 위약금 얼마인데? 12만원. 2년 동안 58만원에 싸질 건데 12만원 때문에 못 넘어온답니다. 그러면 친구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위약금이 있어도 이 친구가 시작했던 걸 바꿔주는 사이가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저는 위약금 내고 그때 당시 단말기 샀어야 됐으니까 단말기를 또 샀습니다. 돈도 없는 대학생이. 그때 한 70만원 들었거든요. 개통하는데. 근데 원래 그래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7만원만 손해봐도 안 옮기죠. 현대사회는 참 각박해요. 근데 아니 12만원 위약금이 나와도 2년 쓴 거 계산하면 40몇만원 싼데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도 안 해줘요. 잘 치사해.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 냅두세요. 냅두세요. 왜 싸워요? 할 사람 찾으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SK가 이제 위약금을 없어요. 해킹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7월 14일까지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분들은 위약금이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가족, 친구, 지인 중에 SK를 쓰고 있는 분들한테 요금이 1회 싸지는데 원래 나 위약금 때문에 위약금 없는데 그럼 내가 SK랑 뭐가 풍수지리가 잘 맞았어요. 뭐 이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손절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싫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까요? 아니요. 제가 뭔 짓을 하든 악플은 달리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때 못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단말기를 새로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단말기 그대로 SK에서 우리 쪽으로 유심만 바꾸면 요금이 싸지고 위약금도 안 나오는데 안 바꾼다면 그분하고 저의 관계는 거기서 끝이라고 봐도 너무 인간관계 단절시키는 감이 같은데 그렇잖아요. 남은 5분 동안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점인데 그런데 일이란 것은, 사업이란 것은 제가 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뭐냐? 시간. 여러분 돈은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는데요. 시간은 더 못 만듭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 가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 늙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는 죽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사는 방법은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을. 그 부자들은 결국 돈을 번 게 아니라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삼성의 이종우 회장님이 혼자서 갤럭시 10만 대를 만드는 게 아니죠. 지금 요즘 갤럭시 안 팔리니까 평택공장 가서 납땜하시죠? 이종우 회장님. 안 해요? 혹시 아세요? 연락 되십니까?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부자들은 나 대신 일하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이게 사업이고요. 사업은 결국은 나 대신 일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구축이 사업이에요. 혼자 다 하는 건 자영업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돈 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덧셈으로 버는 방법, 곱셈으로 버는 방법. 45도 기울어지는 건데 인생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죠. 저는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는 위험하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사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수가 선택했다고 옳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늘 돈 버는 건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는 거 쉽잖아요.
직장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는 거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직장 안전하잖아요. 미래가 딱 보장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거 맞습니까? 네. 사업도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거 맞습니까? 네. 똑같은 거면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삼성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제 대리점에서 열심히 개통을 해요. 이건 자영업이죠. 혼자 보니까. 이걸 동생한테, 친구한테, 인터넷에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같이 해보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사업을 같이 해보실래요? 라고 제안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본인께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자리를 초청한 겁니다. 그 뜻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의한 누군가가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도 개통을 하면서 대리점 수익을 벌죠? 그럼 이분들이 개통한 약간의 매출을 저한테 수익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제가 직접 개통하면 10에서 20% 주고 우리 팀이 개통하면 3%에서 6%를 줍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느 분은 이게 문제예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봐요. 그러면 이거 받으시면 절 주세요. 그럼 이제 그것도 싫대. 어쩌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재용 회장님은 본인이 이래서 버는 게 아니라 본인 회사가 일한 거에 몇 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분이 하면 괜찮고 제가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었으면 회사가 25년을 못 옵니다. 1, 2년 안에 회사가 망해요. 대한민국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 기업하는 거 사기치는 거 쉽지 않아요. 25년 차 됐다라는 건 이미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돼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제 회사가 없어지는 게 더 어려운 수준으로 갔다. 근데 이 사업에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과 열과성을 다하는지 바로 이 배정의 법칙이 있는데 제가 월급을 10원 받기로 했어요. 미친 거죠? 근데 계약이 이렇게 합니다. 매달 2배씩 주세요. 20원, 40원, 80원. 10개월 차 월급이 5,000원이에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요. 좀 감정이입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분이 취업을 했대요. 와, 막 박수 쳐주고 그래 얼마 받아? 10원. 아니 근데 엄마 매달 2배씩 줘. 아 그래? 10개월 뒤에 물어봤어요. 아들 얼마 벌었어? 5,000원.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말하실 겁니까? 네. 뭐 머리를 잘라버리는 이만 여러 가지 하실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슬쩍 오셔갖고 아들 솔직히 말해. 빚이 얼마야? 이러셔. 왜냐면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이 업태는 돈을 못 벌고 빚만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분들은요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결과만 보여줘요. 제가 여기를 견딥니다. 계속 가요. 만원, 2만원, 4만원, 8만원 20개월 차 월급이 524만원인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요. 해야 돼요? 네. 한국 사람들 계산법 정말 웃깁니다. 20개월 동안 번 걸 다 모아요. 그러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20개월로 나눠요. 그랬더니 한 달에 50만원 벌었네? 그리고 포기한다고. 진짜요 여러분. 그거는 직장인의 계산법이죠. 사업은 그렇게 계산 안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업은 작년에 적자가 나도 이번 해에 갑자기 100억을 벌 수준인데 사업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직장인의 시선에서만 재단을 하니까 이해를 못한다고. 자 이때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계속 가요. 1,000만, 2,000만, 4,000만, 8,000만 원 30개월 차 월급이 53억입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럼 비전이란 건 이 보이지 않는 이 다음 단계 그림을 보는 눈이에요. 실제 비전이 시야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걸 정확히 봤다면 주변에서 뭘 하든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확신인 것 같아요. 이 확신을 쌓으려고 같이 하는 팀원들과 우리 선배 사업자와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세미나를 듣고 책을 읽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알지만 수많은 유혹과 많은 부분 때문에 그만두죠. 제 친구는 이런 게 싫대요. 월급 300만 원 받는 회사 들어와서 30년 동안 월급을 따박따박 모읍니다. 30년 동안 10억을 모아요. 숨만 쉬고 다 모읍니다. 그래서 집을 사러 가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치가 13억이에요. 10억으로 보고 30년 뒤는 아까 수도권에 10년에 2배 오른다고 그랬죠? 그럼 30년이면 8배입니다.
30년 뒤 대한민국 서울 집값 평균은 80억. 안 될 것 같죠? 근데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곱셈이 그러합니다. 8배. 그러면 집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여러분 월급을 모아서 집 사는 건 예전역에도 불가능했고 조선시대에도 불가능했고요. 실제 정약용 씨라고 하면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그 아들한테 쓰는 편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양 안에 집을 사라. 빚을 내서 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도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도. 집을 못 사죠. 근데 제가 위의 방법으로 더해보니까 107억을 모읍니다. 덧셈으로 사는 방법과 곱셈으로 사는 방법의 차이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들을 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살아갈 때는 수많은 유혹과 힘듦 때문에 이 덧셈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좋은데 성공한 사람이 적은 이유는 여기까지 끌고 가는 추진력과 믿음의 문제라고 봐요. 그건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또 처음 오신 분들 이러신다. 이 사업은 첫 달에 10원 버는 사업이에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의를 잘못 이해하시면 예시잖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혼자 해서 10대 개통하면 10대치를 버는데 저랑 같이 하는 사람이 2명이 나오면 같이 벌잖아요. 그분들이 2명씩 하면 또 4명이 벌니까 같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죠? 네. 물론 이렇게 딱딱딱 2배 안 돼요. 또 어떤 분이 또 이제 시합을 하세요. 이번 달에 2만 원 버는데 다음 달 4만 원이 안 되면 막 화를 내요. 왜 2배가 안 돼? 강의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거다. 다시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혼자 100%가 아니라 100명이 한 1%를 받아야 됩니다. 1000명이 되면 1000%고 10,000명이 되면 10,000%가 됩니다. 이게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24시간밖에 못 살죠.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천재들은 또 다른 천재들과 일을 하려고요. 그게 레버리지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컷인데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초반에 영업 같아요. 하나 개통하면 한 대의 요금이 계속 들어오고 100대 개통하면 100대짜리가 들어오고 그래도 요즘 한 400대 개통하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들어오거든요. 괜찮죠. 여러분 일하지 않고 400씩 들어오려면 한 12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자산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400대 이상 개통하신 분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 자산가시라고. 그런데 나랑 같이 개통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면 제가 한 노력보다 수입이 늘어나죠. 언젠가는 제가 굉장히 최소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이 늘고 개통이 늘고 수입이 유지되거나 늘어나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제가 여기 있지만 전국에 있는 저희 파트너들이 지금도 개통하니까 그걸 만들고 싶었고 만들었으니까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라인을 한 8개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 내년에 3번째 라인 들을 건데 제가 파트너들한테 얘기했어요. 네, 한다. 해야지. 네. 뭐 아메이도 56라인 키우고 막 그러던데 이런 그러니까 NRC 라인이 하나당 1억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 이게 벌면은 좀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노는 게 더 힘들어요. 네, 그 같이 놀 사람이 없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놀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수입이 너무 다르면 같이 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원들이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많이 벌면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놀고 싶고 물론 그분들이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자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자유는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놀고 전국민 휴가 시즌에 일하고 나머지 날에 놀고 이게 저는 진짜 자유라고 봐요. 그런 자유가 있으면 우리 가족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과 행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을 버는 건 가족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 아니어도 좋으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프고 힘들 때 또 일하러 가야 돼요. 그거만큼 힘든 데 없으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에 이 호텔에 앉아서 강의 듣는 거 참 힘듭니다. 근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해에 멋진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멋진 대로 되신 박수를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7월 청일장 경남 비전 원데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의자에 번호 스티커가 있는데 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달 이장소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